영어를 한글로 바꿔서 그냥 플로우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 반대 방향. 자, 이번 시간은 이제 88쪽이죠. 제4절에 부동산 간접 투자 수단이라고 해서 제목이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니은이 빠졌네요. 부동사 투자 회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오탈자가 하나 생겼군요. 근데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우리가 리츠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른 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를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리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간접 투자 방식인데요. 여러분,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직접 가지고 있는 상태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는 게 간접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직접 투자가 되고요. 땅이나 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간접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를 가볍게 살펴본다면 일단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투자 대상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발행된 주식을 투자자들이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주식을 돈을 주고 샀으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 글자로 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 주식을 매입한 자금은 결국 주식을 발행한 부동산 투자 회사로 유입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모아진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전문가, 그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줄여서 부투법이라고 하는데 부투법에 규정돼 있기를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니까 전문가겠죠. 그럼 전문가들이 투자 대상을 선택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때 투자의 대상은 단순히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서 전에 배웠던 MBS 등이 바로 부동산 관련 증권에 해당이 되지 않겠냐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등에 나누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의 결과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수익에 발생한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상품이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구조를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좀 문장이 좀 기니까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란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액 투자자들이 매입한 후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부동산 관련 증권 및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의 100분의 90 이상, 즉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은요, 원래 수익의 배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수익을 배당받는 게 목적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보유한 주식을 주식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그 주식의 양도 차익, 매매 차익도 얻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이 목적은 수익의 배당이 있는 것이겠지만 주식의 매매 차익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기출문제에 어떤 문장이 등장한 바가 있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수익의 배당 또는 배당 수익은 물론이고 주식의 매매 차익도 향유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바가 있더라는 거죠. 더불어 지금 형태상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직접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대규모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상태가 아니라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 투자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직접 투자자들, 부동산 직접 투자자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나 땅, 즉 부동산을 팔아야만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간접 투자 방식인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만 팔아도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팔아서 원금을 건지는 것과 주식을 팔아서 원금을 건지는 걸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원금 회수가 보다 쉽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죠. 주식의 거래죠. 왜? 주식 거래가 부동산 거래보다 쉬우니까 그만큼 투자한 원금의 회수도 쉽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기출문제 지문은 어떻게 등장했냐면 부동산 직접 투자자들에 비하여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쉽다 이렇게 문장이 나온 바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더불어 지금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를 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도 주식 투자는 원금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왔던 말이 뭐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더불어 말이죠. 만약 이게 직접 투자라면 우리 부동산 아무리 싸봤자 억 단위가 넘지 않아요. 그러면 억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했는데 간접 투자, 주식에 대한 투자니까 단 몇백 또는 몇천만 원의 자금만 있어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있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 회사가 활성화된 결과 또는 활성화되면 소액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자, 이것은 이제 결국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규정, 즉 법조문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게 우리의 어떤 딜레마죠. 근데 법조문을 모두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법이 그렇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법대로 그대로 기억할 수밖에, 외울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투법, 즉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구분하기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로 구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만 실체형 회사이고 나머지는 명목형 회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럼 실체형이란 말은 실제로 회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명목형이란 말은 실제로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회사가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서류상 회사 또는 법률상 회사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제로 회사가 있으니까 사무실도 있을 거고 당연히 임직원을 고용할 수 있겠죠. 그럼 고용된 그 임직원들에 의해서 자산의 운영 관리가 직접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상근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스스로 직접 투자 자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부동산 투자 회사를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위탁과 기업은 실제로는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없으니까 상근의 임원이나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임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면 직원 자체가 없으니까 스스로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
맡길 수밖에 없겠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조문상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상근의 임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법조문이 있어요. 근데 그런 법조문을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얘는 회사가 없어. 위탁은 회사가 없어. 그러면 직접 직원 고용할 수가 없어. 그럼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관리 업무를 맡겨야 돼. 그래서 위탁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법조문을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내용 나왔을 때 쉽게 문제를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또한 더불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어요. 자, 세금 감면 혜택이 없거든요. 그에 비해서 위탁과 기업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세금이 감면되는 혜택이 있는 회사를 만들까요? 세금 감면 혜택 없는 걸 만들까요? 당연히 세금 감면 혜택 있는 걸 만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보다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거의 설립된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는 있어요. 두세 개 정도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 중에 대부분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탁이나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해당이 되고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상대적으로 그 설립 실적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기출 문제에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보다 설립 실적이 적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이 됐던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옆에 보면 표가 있어요. 표를 보시면 그 회사의 성립이라고 해서 발기 설립 후 국토부 장관, 즉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조심할 건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설립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발기 설립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는 거지 절대로 설립인가를 받는다. 이런 식의 말은 나올 수가 없다는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회사 형태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주식의 분산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 분산. 자, 주식 분산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주식의 분산이라는 말의 뜻은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뜻하는 말이 주식의 분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에 의하면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영업인가 후 6개월 경과 이내에 발행된 주식 총수의 30% 이상, 즉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지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압축하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이 전체 주식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가 없는 반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이 전체 주식의 4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가 없다라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주식 분산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즉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는 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주 1인이, 주주 1명이 전체 주식 모두를 갖는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또 아래를 보시면 주식의 공모라는 말이 나오죠. 자, 주식의 공모는요, 일반 청약이라는 말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일반 청약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는 걸 주식의 공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금의 모집 방법은 공모와 사모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공모라고 하는 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고 사모라고 하는 건
특정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식의 공모는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로부터도 자금을 모집해야 된다,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주식의 공모라고 하는데 법의 규정상 부동산 투자 회사는 전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은 일반에게 청약, 즉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야 한다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지만 예외까지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럴 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런 주식 공모가 의무사항이 아니란 거죠. 의무사항이 아니란 것은 공모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근데 잘 보면 말이죠. 자기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비하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각종 제한이나 규제가 없거나 적거든요. 그 이유가 있죠. 벌써 제목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나는 F, 즉 IMF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어때요?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해야만 회사를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각종 제한이나 규제가 없거나 적게끔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산 구성이 나오는데요. 자기나 위탁, 기업 공통적으로 총자산,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자기나 위탁은 70% 이상은 부동산이고 10% 이상, 총자산의 10% 이상은 현금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으로 구성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70% 이상만 부동산으로 구성하면 되지 현금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으로 자산을 구성할 의무가 없다는 차이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설립 자본금이 나오는데요.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입니다. 근데 위탁과 기업은 3억이죠. 그리고 최저 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최저 자본금은 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6개월 경과 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위탁과 기업은 50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원래부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설립 당시부터 70억을 모으려면 쉽지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예 기간을 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5억 이상만 되면 설립은 한다. 설립은 인정하겠다. 다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나머지 65억을 채워서 70억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위탁과 기업은 설립 당시는 3억만 있으면 설립은 인정해 주겠다. 다만 6개월 경과할 때까지 나머지 43억을 채워서 50억을 만들어 놓으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 처분 제한이란 말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법조문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금 차입은 원칙적으로는 자기 자본의 2배 이내, 2배 이내에서 자금 차입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주주총의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10배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마쳤고요. 그 뒷장에 뭐 간접 투자 기구에서 부동산 펀드 나오는데 이런 부동산 펀드는 지금까지 뭐 시험화된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한 대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금융론을 마쳤고요. 이제 그 뒷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넘겨보시면 92쪽에 제1절 부동산 이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토지를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 용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또는 증대시키는 행위를 우린 부동산 이용이다 또는 토지 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유효 이용이란 말은 우리 첫 번째 시간 부동산학 총론 때 제가 용도의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부동산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데 그 다양한 이용 목적,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용도를 또는 바람직한 이용을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나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용이 바로 최유효 이용이라고 개념은 잡으시되 문장 표현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읊어본다면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한 합리,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을 의미한다. 보통 이렇게 문장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꾸 어려운 문장도 자꾸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말해보시고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표현 자체를 모르면 내용을 알아도 표현을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게 개론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래 집약도의 뜻은요. 단위 면적당, 즉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자본량의 크기를 집약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집약도를 구하는 공식은요. 외울 만한 공식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해를 돕고자 쓰고 있는 거죠. 자, 집약도는 토지분의 노동 플러스 자본으로 그 값을 구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자값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분모값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땅값이 비싸면 비싼 땅 많이 이용할까요? 덜 이용할까요? 덜 이용하겠죠. 그러면 토지의 사용량이나 투입량이 줄어든다면 이 공식상 분모값이 작아져요. 그럼 분모값이 작아지면 반대로 몫은 커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땅값이 싸면 토지를 좀 더 많이 쓸 거예요. 땅을 많이 쓰게 되면 이 공식상 분모값이 커져요. 그럼 분모값이 커지면 몫은 작아지겠죠. 오케이? 결국 한마디로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땅값과 집약도는 비례입니다. 땅값이 높으면 비싸면 집약도도 크다고 말하고요. 땅값이 싸면 집약도도 작다,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단적인 예로 우리가 도심에 인접할수록 가까울수록 땅값 비싸지겠죠. 그럼 땅값이 비싸면 땅을 많이 쓴다, 덜 쓴다, 덜 쓰겠죠. 그럼 토지의 투입량 또는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고 토지 사용량이 줄어든다면 집약도 공식상 분모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집약도라는 몫은 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집약도가 높은 경우, 큰 경우를 집약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외곽으로 갈수록 땅값이 싸지죠. 그럼 땅값이 싸면 싼 건 많이 쓸 거예요. 그럼 토지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몫에 해당하는 집약도는 작아집니다. 그럼 집약도는 작죠. 집약도가 낮은 경우를 우린 조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요 가운데 말이 없다고 보았을 때 도심에 인접할수록 집약도는 커지며 외곽으로 갈수록 집약도는 낮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결국 한마디로 땅값과 집약도는 쌍둥이 비례관계다. 이것만 알아두신다면 문장 해석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또 이 말을 바꾸면 도심에 인접할수록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며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집약도예요. 그러면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럼 땅값은 도시가 농촌보다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럼 도시적 토지 이용은 집약적이며 농촌적 토지 이용은 조방적이다. 뭐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집약적이란 말, 집약도가 높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집약적이고 옆으로 뻗는 게 조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심은 땅값 비싸니까요, 토지의 투입량이 한정돼 있겠죠. 그럼 한정된 토지 위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건물을 위로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또는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크다, 높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외곽 갈수록요, 땅값 싸잖아요. 그럼 공장 같은 경우 전부 외곽에 입지해 있지 않습니까? 왜요? 땅값이 싼데 어떤 공장이 10층, 20층 이런 공장 없잖아요. 공장은 옆으로 쭉 퍼지지 않습니까? 이걸 조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위로 올라가면 집약, 옆으로 퍼지면 조방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저는 조방일까요? 집약일까요? 이건 뭐 안 보이신다고 뭐 자꾸 조방적 그러시면 이거 좀 서운해요. 집방. 집약과 조방의 중간. 집방이라고 좀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국 집약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2번의 집약적 이용, 3번의 조방적 이용 살펴봤고요. 물론 거기 보면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란 말이 있는데 집약도가 가장 높은 경우가 집약 한계고 집약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조방 한계다라고 개념 정도 잡고 넘어가시자고요. 그 다음에 그 맨 아래에 보면 5번에 입지 잉여란 말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입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를 얘기하겠죠. 근데 잉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지 잉여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우리는 입지 잉여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을 예쁘게 바꾸면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을 입지 잉여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이익이니까 정상 이윤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이윤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왜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그 중개사 분께서 어떤 상가나 이런 것을 이제 소개하시면서 사장님 여기는 몫이 좋아요. 이런 말 쓰는 경우 있죠. 몫이 좋다는 건 입지 조건이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에 입지, 위치하는 것보다 그곳에 입지 조건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고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입지 잉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을수록 입지 잉여는 높아지겠지만 커지겠지만 반대로 입지 조건이 나쁠수록 입지 잉여는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입지 잉여가 줄어들다가 입지 잉여가 0이다. 입지 잉여가 0이 되는 그 위치를 우리는 한계 입지라는 말을 씁니다. 한계 입지. 그래서 입지 잉여가 0이 되는 위치를 그 산업의 관점에선 한계 입지라 한다. 이런 식의 문장이 역시 기출에 등장한 바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한계 입지였어요. 자,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스프롤 현상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스프롤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난개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난개발이니까 규칙적이겠어요? 불규칙적이겠어요? 불규칙적이겠죠? 질서적일까요? 무질서할까요? 무질서하겠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스프롤 현상이란 개인들에 의한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한 개발로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스프롤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스프롤이 발생하면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심과 외곽을 비교해 보면요. 당연히 도심 쪽이 각종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겠죠. 그런데 도심 쪽은 외곽 쪽보다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도심 쪽을 개발하고 싶어도 어때요? 너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쪽인 외곽을 골라 개발을 하더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외곽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개발했어요. 근데 땅값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외곽으로 가야만 땅값이 싼 쪽을 개발할 수가 있지 않겠냔 말이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외곽 가다 보면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현상을 스프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스프롤 현상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 원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도심의 집가구 때문이에요. 도심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외곽지를 골라 개발이 되고 그 결과 외곽 확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한 개발 자체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야 말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런 스프롤 현상에 대한 대책은 첫째, 장기적인 개발 계획의 수립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개발 제한 구역의 설정이죠. 왜? 그린벨트를 설정해 놓으면 어찌됐든 개발 자체는 물 건너 갔으니까 도시가 계속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면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직주에서 직은 직장을 의미하고요. 주는 주거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는 현상을 분리라고 말하고, 그렇게 멀어졌던 직장과 주거지가 다시 가까워지는 현상을 접근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직주 분리의 반대가 직주 접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양쪽 모두를 다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한쪽을 열심히 공부해 놓았다가 반대말 나오면 내용을 뒤집어 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우면 좋지 멀어지면 통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장과 주거지역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도심의 집가구. 도심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주거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주거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좀 더 땅값이 싸서 주거비가 덜 드는 외곽지로 이동하다 보니까 도심 내 직장과 외곽 지역의 주거 지역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 쪽의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면 소비자 입장, 주택 수요자 입장에선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외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결과 직주 분리가 발생하고, 세 번째는 교통의 발달입니다. 자, 요새 여러 가지 지하철 여러 가지 호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수원, 서울 엄도 안 납니다. 인천, 서울 쉽지 않죠. 그런데 지하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 노선이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어때요? 이제 천안까지 전철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 천안부터 서울은 직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행이 나죠. 급행을 타면요, 정거장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서는 데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1시간 남짓이면 서울에 도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통근 시간은요, 심리적 마지노선을 1시간 정도 잡아요. 1시간 이내라면 좀 해볼만 하단, 좀 약간 부담이 덜한데 1시간을 넘어가 버리면 이거 너무 통근 시간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주거지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처럼 전철을 비롯한 교통이 발달하면 예전에는 1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이젠 1시간 이내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통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그 결과 주거지가 외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직주 분리의 결과는 뭐냐? 도심 쪽 입장에선 낮 시간, 업무 시간에는 사람들로 북적대다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부 자기 집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간의 인구와 야간의 인구의 격차가 커지게 돼요. 이것을 마치 인구의 구멍이 뻥 뚫렸다는 입장에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요. 한자에서 공동은 구멍의 뜻이거든요. 또 하나 영어로 바꾸면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그 음식이 뭡니까? 누가 도너츠라 그래? 도너츠가 아니고 도넛 현상. 아시겠죠? 도넛. 아니 문제가 나오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도너츠 현상이라고 안 나와요. 도넛 현상이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또 입장을 바꿔서 주거지 입장에선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가 밤에 잠만 자러 들어와요. 그러니 도시 전체가 무슨 침대와 같아지지 않냐는 관점에서
배드타운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랬던 이렇게 멀어져 있던 직장과 주거지가 다시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을 직주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직주 접근이 발생하느냐? 직주 분리가 발생하는 원인의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도심의 집가고 때문에 도심 땅값이 너무 비싸서 외곽 갔던 분들이 도심의 집가가 이전보다 하락하면 이 정도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거 환경이 악화돼서 외곽 갔던 분들이 도심의 주거 환경이 이전보다 개선이 된다면 이 정도 환경이라면 살아볼 만하네 라고 들어온다는 거죠. 또 교통이 발달해서 외곽 갔던 분들이 오히려 한꺼번에 출퇴근 시간에 한꺼번에 몰림으로써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면 편하려고 외곽 갔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도로에서 몇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내가 이럴 바에는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직주 접근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도심의 땅값이 이전보다 내려갔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땅값 자체는 도심 쪽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옆으로 뻗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건 집약도가 크다 그랬고 집약적이라고 했고 옆으로 퍼지는 건 조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커진다. 또는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않냐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래도 외곽으로 갔던 분들은요. 그나마 소득이 있던 분들이에요. 왜? 돈이 너무 없는 분들은 외곽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럼 어때요? 외곽으로 이동했던 중고소득층,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다시 도심 쪽으로 유입이 되면 도심의 모습이 훨씬 밝아지고 깨끗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청춘을 되찾았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 회춘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춘화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회춘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주 접근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래 제2절 95쪽의 부동산 관리론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간에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